여기는 니년이 앉을 자리가 아니야. 어린 계집년이라 아무 생각이 없구나. 지상작전 사령부 회의실에서 20명의 장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현수 소장이 군단 장석에 앉은 여군 장교를 향해 반말로 호통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에는 별 3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8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성 장군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육군 제15기계 화보병 사단장 노현수 소장은 이른 아침부터 경기도 용인으로 향했다. 오늘은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열리는 주요 지휘관 회의 날이었다. 전국에서 소장과 중장들이 모이는 이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한국 육군의 핵심 작전 계획이 논의되는 자리였다. 노현수는 이런 회의를 즐겼다. 자신과 같은 야전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 순간이 그에게는 28년 군 생활의 정점처럼 느껴졌다. 노현수는 올해로 52이었다. 육군 사관학교 48기로 임관한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후방 보직을 맡지 않았다. 소위 시절 최전방 소대장으로 시작해 중2 때는 제1특 공여단에서 근무했고 소령으로 진급한 후에는 전방 대대장을 거쳤다. 중령 연대장, 대령 여단장, 그리고 마침내 2년 전 소장으로 진급하며 기계화보병 사단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가슴에는 각종 훈장과 포장이 빛났고 부하들은 그를 강인하고 엄격한 지휘관으로 기억했다. 노현수에게 군대는 명확한 세계였다. 계급, 명령, 복종. 그리고 무엇보다 남성들이 지켜온 전통과 명예. 그는 여군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여군은 후방에서 행정이나 의무, 정훈 같은 보직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전투부대는 다르다. 총을 들고 참호를 파고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곳. 그곳은 남자들의 영역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회의 시작 30분 전 노현수는 지상작전 사령부 본관 3층 대회의실에 도착했다. 이미 몇몇 장성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제2군단장 이태식 중장, 제5보병 사단장 정호진 소장, 특전사령관 조명환 중장. 노현수는 그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건넸다. 모두 오랜 전우들이었다. 육사 동기이거나 선후배 관계로 얽힌 사람들. 이들은 한국 육군의 중추였고 노현수는 그 일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회의실은 자형 테이블로 배치되어 있었다. 상석에는 작전사령관이 앉고 양옆으로 군단장들과 사단장들이 자리했다. 노현수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으며 회의 자료를 펼쳤다. 오늘의 안건은 동계작전 대비 부대 전비 태세 점검이었다. 11월 중순. 곧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될 것이고 최전방 부대들은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했다. 노현수가 자료를 훑어보는 동안 회의실 문이 열리며 몇몇 장성들이 더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인사를 하려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회의 테이블 상석 바로 옆 제1군단장 자리에 낯선 인물이 앉아 있었다. 노현수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자리는 전임 군단장이었던 권동혁 중장이 앉던 자리였다. 하지만 권 중장은 지난달 전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신임 군단장이 부임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노현수는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했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노현수는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군단장 자리에 여군이? 그는 즉시 판단했다. 저것은 분명 누군가의 수행 장교이거나 비서일 것이다. 아니면 정훈 장교가 회의 취재를 위해 참관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군단장석에 앉다니. 이건 명백한 실수였다. 노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그 여군 장교 쪽으로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확신했다. 저 사람은 분명 자리를 잘못 찾은 것이다. 여군 장교는 고개를 숙인 채 자료를 보고 있었다. 노현수는 그녀의 계급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여군은 없으니까. 저기요. 노현수가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회의실에 있던 몇몇 장성들이 고개를 돌렸다. 여군 장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곳은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군단 장석이야. 당장 일어나.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변했다. 노현수 뒤쪽에 앉아있던 제2군단장 이태식 중장이 황급히 일어나며 손을 저었다. 하지만 노현수는 보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그 여군 장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군단장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나? 수행 장교면 뒤쪽에 앉아야지. 여기는 별이 앉는 자리야. 그때였다. 여군 장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노현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얼굴에서 어깨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는 멈췄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이 달려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둘도 아니었다. 세 개였다. 중장 계급장이었다. 노현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어깨를 본능적으로 내려다봤다. 자신의 계급장에는 별 2개가 달려 있었다. 소장. 그는 방금 자신보다 한 계급 위인 상급자에게, 그것도 군단장에게 반말을 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노현수 소장. 여성 중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나는 제1군단 신임 군단장 한지원 중장이다. 지난주에 부임했지. 자네는 방금 상급 지휘관에게 반말을 했고 군단장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했어. 맞나? 노현수는 입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한지원. 그 이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니, 한국 육군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장성은 없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육군사관학교 여생도 출신. 최초의 여성 대대장. 최초의 여성 연대장. 최초의 여성 사단장. 그리고 이번에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노현수는 그 소식을 듣고 혀를 찼었다. 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설마 그녀가 제1군단장으로 올 줄은 몰랐다. 죄송합니다. 노현수가 황급히 경례를 올렸다. 하지만 한지원 중장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노현수를 바라봤다. 경례는 나중에 받지. 지금은 대답부터 해. 자네는 왜 나를 보고 군단장석에서 일어나라고 했나? 노현수는 입술을 달싹였다. 그는 변명을 찾으려 했다. 계급장을 보지 못했다고. 신임 군단장인 줄 몰랐다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계급장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그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계급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현수가 간신히 말했다. 한지원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계급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럼 왜 확인하지 못했을까? 자네는 회의실에 들어오면서 다른 장성들의 계급장은 다 확인했어. 이태식 중장에게도 인사했고 정우진 소장과도 악수했지. 그런데 유독 나만 확인하지 않았어. 왜일까?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20명이 넘는 장성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노현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한지원 중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대답해 주지. 자네는 여자를 봤기 때문이야. 여자는 군단장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 그래서 계급장을 볼 필요도 없었던 거야. 맞지? 노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한지원 중장의 말이 정확했다. 노 소장, 자네는 지금까지 훌륭한 전투 지휘관이었다고 들었어. 특공여단 출신답게 강인하고 부하들에게 엄격하며 작전 수행 능력도 뛰어나다고. 하지만 자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어. 그게 뭔지 아나? 노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지원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중이야. 자네는 사람을 계급으로만 보지 않아. 성별로도 봐. 그리고 그 성별에 따라 자격을 판단하지. 이건 군인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이야. 한지원 중장은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봤다. 다른 장성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노현수를 향해 돌아섰다. 노 소장, 자네는 방금 상급자를 모욕했어. 공개적으로. 20여 명의 장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건 군기 위반이고 상관 모욕죄에 해당해. 자네도 알겠지? 노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소장에서 전역. 아니, 운이 좋으면 강등 후 전역. 28년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나는 자네를 징계하지 않을 거야. 한지원 중장의 말에 노현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징계하지 않는다고. 대신 자네에게 기회를 주겠어. 자네의 낡은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해줄 기회. 강원도 철원에 최전 방경비여단이 있지? 그곳 부여단장 자리가 비었어. 자네를 그곳 부여단장으로 발령하겠어. 회의실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부여단장. 그것은 준장 보직이었다. 노현수는 소장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강등이었다. 기계화보병 사단장에서 최전 방경비여단 부여단장으로. 이것은 명예로운 보직 이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군복을 벗으라는 신호였다. 철원은 겨울에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곳이야. 최전방 중에 최전방이지. 자네는 그곳에서 병사들과 함께 추위를 견디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서 깨닫게 될 거야.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별이 아니라는 걸. 계급도 아니야. 바로 전우애와 책임감이라는 걸. 한지원 중장은 노현수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자네가 만약 그곳에서 진정한 지휘관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나는 자네에게 다시 기회를 줄 거야. 하지만 만약 여전히 편견에 갇혀 있다면 자네는 그곳에서 전역하게 될 거야. 선택은 자네 몫이야. 노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지원 중장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회의를 시작하지. 노 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노현수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자신의 28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편견 때문이라는 것. 회의가 끝나고 장성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노현수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한지원 중장이 그에게 다가왔다. 노 소장, 한 가지만 기억해. 나는 자네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야. 자네를 다시 세우려는 거야. 철원에서 자네가 무엇을 배우게 될지 기대하고 있겠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노현수는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곧 겨울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최전방 산골짜기에서 그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소장이 아닌 준장으로, 사단장이 아닌 부여단장으로. 노현수는 자신의 어깨를 내려다봤다. 별 2개가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곧 그것도 하나로 줄어들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별의 무게는 계급장의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책임의 무게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노현수가 철원에 도착한 것은 11월 셋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다. 서울에서 출발한 승용차는 국도를 따라 북동쪽으로 3시간을 달렸다. 도시의 풍경이 사라지고 산과 계곡이 나타났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마침내 차는 해발 700m 고지에 자리한 최전 방경비어단 정문 앞에 멈췄다. 노현수는 차에서 내리며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11월인데도 이미 기온은 영하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외투깃을 세웠다. 정문을 지나 여단 본부 건물로 들어서자 여단장 서민철 준장이 나와 있었다. 서민철은 노현수보다 2기수 후배였다. 육사 50기. 노현수가 소령일 때 서민철은 대위였고 노현수가 대령 여단장일 때 서민철은 중령 대대장이었다. 그들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적은 없었지만 군에서는 선후배 관계가 명확했다. 서민철은 노현수를 선배로 대우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서민철은 여단장이고 노현수는 부여단장이었다. 계급은 둘 다 준장으로 같았다. 하지만 보직이 달랐다. 어서 오십시오, 부여단장님. 서민철이 경례를 올리며 말했다. 노현수는 경례를 받으며 그의 표정을 살폈다. 서민철의 눈에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동정? 아니면 우월감? 노현수는 알 수 없었다. 서민철은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다. 노현수가 왜 이곳에 왔는지. 소장에서 준장으로 강등되어 사단장에서 부여단장으로 밀려난 이유를. 수고하네, 여단장. 노현수가 짧게 답했다. 서민철은 그를 여단장실로 안내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몇몇 참모들이 노현수를 흘끗 쳐다봤다. 소문은 이미 퍼진 모양이었다. 노현수는 시선을 외면하며 걸었다. 여단장실에서 간단한 브리핑이 있었다. 작전 참모 중령이 여단 작전 구역과 병력 배치를 설명했다. 최전 방경비여단은 총 병력 1,800명 규모로 동부전선 최북단 산악 지역을 담당했다. 해발 1,100m가 넘는 고지들이 즐비했고 겨울에는 적설량이 2m를 넘는 곳도 있었다. 노현수는 지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야전 경험이 풍부했다. 이런 지형은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근무하는 것과 시찰하는 것은 달랐다. 브리핑이 끝나고 서민철이 노현수를 부여단장 숙소로 안내했다. 본부 건물에서 50m 떨어진 곳에 낡은 2층 건물이 있었다. 198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건물이었다. 서민철은 2층으로 올라가 한 방문을 열었다. 이곳이 부여단장님 숙소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여단 시설이 워낙 노후되어서. 노현수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6평 남짓한 방. 낡은 책상과 침대, 옷장이 전부였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난방은 되고 있었지만 보일러가 낡아서인지 온기가 약했다. 노현수는 아무 말 없이 짐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부터 업무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녁은 식당에서 같이 하시지요. 서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노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민철이 나가고 노현수는 홀로 남았다. 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산봉우리들이 보였다. 곧 저 산들은 눈으로 뒤덮일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이곳에서 겨울을 나야 한다. 노현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2달 전만 해도 그는 기계화보병 사단장이었다. 5,000명의 장병을 지휘하는 소장. 차기 군단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산골짜기 부여단장. 실질적으로는 한직이었다. 여단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부여단장은 그저 보좌하는 역할. 노현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한지원 중장을 무시한 것.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편견이 만든 파국이었다.
그날 저녁 노현수는 간부 식당에서 서민철 및 참모들과 식사를 했다. 대화는 어색했다. 참모들은 노현수에게 말을 걸기를 주저했고 노현수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서민철만이 간간히 화제를 던졌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노현수는 숙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계속 들어왔고 보일러 소리가 시끄러웠다. 그는 뒤척이며 밤을 보냈다. 다음 날부터 노현수는 여단 업무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서민철이 모든 주요 결정을 내렸고 노현수는 그저 참관하거나 보고를 받는 수준이었다. 참모들도 노현수보다는 서민철의 눈치를 봤다. 노현수는 자신이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점점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혼자 숙소에 있는 시간을 늘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11월 마지막 주. 날씨는 급격히 추워졌다. 낮 최고 기온이 영하 5도, 밤에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 산악 지역 특성상 바람이 강했고 체감 온도는 더 낮았다. 노현수는 매일 아침 창문 밖의 온도계를 확인했다. 온도는 날마다 내려갔다.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새벽 5시. 노현수는 잠에서 깼다. 숙소 안이 너무 추웠다. 보일러가 고장난 모양이었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창밖을 내다봤다. 아직 어두웠다. 하지만 멀리 철책선 쪽에서 불빛이 보였다. 병사들이 근무 교대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노현수는 문득 호기심이 들었다. 저 병사들은 이 추위 속에서 어떻게 근무를 서고 있을까? 그는 전투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본부 건물 당직사에 들러 당직사관에게 알린 후 그는 최전방 초소 방향으로 걸었다. 산악 지형이라 경사가 급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15분쯤 걸었을까? 그는 철책선 근처 초소에 도착했다. 초소 앞에서 병사 2명이 근무를 마치고 복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례. 병사들이 노현수를 보고 경례를 올렸다. 노현수는 경례를 받으며 그들을 살폈다. 얼굴이 새빨갛게 얼어 있었다. 손에는 방한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 수고했다. 근무는 언제부터 섰나? 자정부터 섰습니다, 각하. 한 병사가 대답했다. 자정부터 지금까지 5시간 동안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서 있었던 것이다. 노현수는 초소 안을 들여다봤다. 작은 난방기가 있었지만 온기가 약했다. 병사들이 몸을 녹이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내려가거라. 따뜻한 곳에서 쉬어야지. 노현수가 말했다. 병사들이 경례를 올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노현수도 그들을 따라 걸었다. 그때였다. 앞서 걷던 병사 중 한 명이 비틀거렸다. 노현수가 재빨리 다가가 그를 붙잡았다. 괜찮나? 예, 괜찮습니다. 병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노현수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안색이 창백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을 때 그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병사의 전투화가 이상했다. 한쪽 전투화 밑창이 반쯤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발목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전투화가 왜 저 모양이냐? 노현수가 물었다. 병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보급품이 부족해서 구형 전투화를 지급받았습니다. 신형은 간부들과 주요 보직 병사들만. 노현수는 말문이 막혔다. 구형 전투화. 그것도 이미 낡아서 밑창이 떨어질 정도에. 이런 것을 신고 영하의 철책 근무를 섰다는 것인가? 일단 앉아. 전투화 벗어봐. 노현수가 명령했다. 병사가 주저하며 땅에 앉았다.
노현수는 직접 병사의 전투화 끈을 풀기 시작했다. 끈이 꽁꽁 얼어 있었다. 그는 맨손으로 얼음을 깨며 끈을 풀었다. 마침내 전투화가 벗겨졌다. 그리고 노현수는 경악했다. 병사의 발이 검게 변해 있었다. 발가락 5개 모두. 특히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은 거의 흑색에 가까웠다. 이것은 동상이었다. 그것도 심각한 3도 동상.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한 단계였다. 노현수는 즉시 옆에 있던 다른 병사에게 소리쳤다. 당장 의무대에 연락해. 들것 가져오라고. 병사가 황급히 무전기를 꺼냈다. 노현수는 동상 입은 병사를 다시 봤다. 병사의 명찰에는 박진우 일병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일병, 언제부터 발이 이랬나? 어제부터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하면 엄살로 오해받을까봐. 박진우 일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노현수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박진우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엄살이 아니야.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야. 5분 후 의무병 2명이 들것을 들고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부여단장님, 지금 의무대에 비상약품이 부족합니다. 동상치료제와 진통제가. 뭐? 노현수가 소리쳤다. 비상약품함에 있을 거 아닌가? 그것은 규정상 여단장님 허가가 있어야 개봉할 수 있습니다. 의무병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노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병사가 죽어가는데 허가? 규정? 지금 당장 의무대로 가자. 노현수는 박진우를 들것에 태우고 의무병들과 함께 산을 내려갔다. 의무대에 도착하자 그는 비상약품 캐비닛을 찾았다. 캐비닛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의무병이 다시 말했다. 부여단장님, 이것은 여단장님만 열 수 있습니다. 규정상. 노현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뒤로 물러서더니 전투화를 신은 발로 자물쇠를 힘껏 찼다. 1번, 2번, 3번. 3번째에 자물쇠가 부러지며 캐비닛 문이 열렸다. 의무병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규정이 뭐가 중요한가? 당장 치료해. 노현수가 고함쳤다. 의무병들이 황급히 약품을 꺼내 박진우 일병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노현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의무대 문이 열리며 서민철 여단장이 들어왔다. 그는 부서진 캐비닛과 노현수를 번갈아 봤다. 부여단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냐고. 병사가 동상으로 발가락이 썩어가는데 약품함이 잠겨 있었소. 그래서 내가 열었소. 노현수가 차갑게 대답했다. 서민철의 얼굴이 굳었다. 규정을 위반하셨습니다. 비상약품함은 허가 없이 열 수 없습니다. 그럼 병사를 죽이란 말이오? 노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민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일은 상급부대에 보고하겠습니다. 서민철이 그렇게 말하고 의무대를 나갔다. 노현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박진우 일병 곁으로 다가갔다. 의무병이 응급처치를 마친 상태였다. 일단 응급처치는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조직 괴사가 진행 중입니다. 의무병이 보고했다. 노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 후송 차량 준비해. 예, 알겠습니다. 의무병이 나가고 노현수는 박진우 일병의 손을 잡았다. 박진우는 진통제 효과로 조금 진정된 상태였다. 박일병, 고향이 어디냐? 대구입니다, 각하. 부모님은? 어머니 혼자 계십니다. 노현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박진우는 아마 20살쯤 되었을 것이다. 어머니 혼자 키운 아들. 군대에 보내고 얼마나 걱정했을까.
그런데 그 아들이 낡은 전투화 때문에 발가락을 잃게 생겼다. 걱정 마. 내가 책임지겠다. 노현수가 말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후송 차량이 준비되고 박진우는 인근 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노현수는 의무대에 혼자 남아 부서진 캐비닛을 바라봤다. 그는 지난 28년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효율, 규정, 절차.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알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의 부하, 자신의 병사들이라는 것을. 노현수는 창밖을 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박진우 일병이 후송된 다음 날 노현수는 여단 군수참모 김재훈 중령을 불렀다. 김 중령은 45살로 군수 분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그는 노현수의 호출에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부여단장실에 들어왔다. 앉게. 노현수가 말했다. 김 중령이 자리에 앉자 노현수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리 여단 방한 장비 보급 현황이 어떤가? 김중령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전체 장병의 60% 정도가 신형 방한복과 방한화를 지급받았습니다. 나머지 40%는 구형을 사용 중입니다. 왜 40%가 구형을 쓰나? 예산이 부족합니다. 신형 장비는 가격이 비싸서 전 장병에게 지급하려면 내년 예산을 기다려야 합니다. 노현수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전시 비축 물자는? 김중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시나 비상사태를 대비한 것입니다. 규정상 평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비상사태 아닌가? 병사가 동상으로 발가락을 잃게 생겼는데 노현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김중령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부여단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규정을 어기면 감사에 걸립니다. 비축 물자 불법 사용은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그럼 병사를 죽이란 말인가? 노현수가 책상을 쳤다. 김중령이 움찔했다. 내가 책임지겠네. 비축 물자 중 신형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을 전부 꺼내서 장병들에게 지급하게. 부족한 40%부터 우선 지급하고. 하지만 부여단장님. 명령이야. 지금 당장 실행하게. 김중령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경례를 올리고 나갔다. 노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올겨울 첫눈이었다. 그날 오후 김중령은 보급 창고에서 전시 비축 물자를 꺼내기 시작했다. 신형 방한복 750벌, 방한화 750켤레, 방한장갑 900켤레. 이것들은 모두 최신형으로 기존 구형보다 보온 성능이 월등히 뛰어났다. 하지만 동시에 가격도 2배 이상 비쌌다. 김중령은 물품 불출 서류에 노현수의 지시로 비축 물자를 사용한다고 명확히 기록했다. 만약 문제가 되면 책임은 노현수가 지게 될 것이었다. 이틀 후 전 장병에게 신형 방한 장비가 지급되었다. 병사들은 놀라워했다. 이렇게 좋은 장비를 평시에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구형 장비를 쓰던 병사들은 감격했다. 새 전투화를 신어보며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하지만 노현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여단 시설과장 이동현 소령을 불렀다. 최전방 초소 난방 시설 현황을 보고하게. 이 소령이 자료를 펼쳤다. 총 14개 초소 중 11개가 1990년대 설치된 구형 석유 난방기를 사용 중입니다. 나머지 3개는 2010년에 교체한 전기 온열기를 사용합니다. 구형 난방기 효율은 떨어집니다. 온도 유지가 어렵고 고장도 잦습니다. 특히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노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11개 초소 모두 신형 전기 온열기로 교체하게. 이소령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예산이 없습니다, 부여단장님. 온열기 한 대가 200만 원인데 11대면 2,200만 원입니다. 올해 시설 예산은 이미 다 소진했습니다. 내 개인 돈으로 사겠네. 노현수가 말했다. 이소령이 눈이 커졌다. 개인 돈으로요? 그렇네. 내 월급과 판공비 전액을 여기 쓰겠네. 부족하면 저축한 돈도 쓰고. 어차피 나 혼자 쓸 돈도 없으니. 이소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준장의 월급은 세후 400만 원 정도였다. 판공비까지 합치면 월 600만 원 가량. 거기에 저축까지 사용한다면 가능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부여단장이 자기 돈으로 부대 시설을 개선하다니.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지금 당장 업체에 견적받고 발주하게. 일주일 안에 설치 완료해야 하네. 노현수의 명령에 이소령은 경례를 올렸다. 알겠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부여단장이 자기 돈으로 초소 난방기를 산다는 이야기. 병사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실제로 업체 직원들이 와서 초소마다 신형 온열기를 설치하기 시작하자 모두가 알게 되었다. 부여단장 노현수 준장이 자비로 2,200만 원을 들여 초소 난방 시설을 교체했다는 것을. 병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온열기 덕분에 처음으로 따뜻한 초소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병사는 태어나서 이렇게 고마운 장군님은 처음이라고 말했고, 어떤 병사는 진짜 아버지보다 더 챙겨주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서민철 여단장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다. 그는 노현수를 여단장실로 불렀다. 부여단장님, 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서민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비축 물자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개인 돈으로 부대 시설을 개조하고. 이건 명백한 월권이고 규정 위반입니다. 노현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네. 보호? 이건 보호가 아니라 독단입니다. 모든 결정은 여단장인 제가 해야 합니다. 부여단장은 보좌만 하면 됩니다. 서민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노현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여단장은 왜 이 일을 하지 않았나? 병사들이 추위에 떨고 낡은 장비 때문에 동상에 걸리는 걸 알면서도 왜 가만히 있었나? 예산이 없었습니다. 규정상 비축 물자를 쓸 수 없었고. 규정이 병사보다 중요한가? 노현수의 질문에 서민철은 말문이 막혔다. 노현수가 이어 말했다. 나는 이제 안다네. 규정은 병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병사를 희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만약 규정이 병사를 죽인다면 그건 잘못된 규정이야. 서민철의 얼굴이 붉어졌다. 좋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군단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부여단장님의 월권 행위와 규정 위반을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노현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서민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노현수를 내쫓았다. 노현수가 여단장실을 나오자 복도에서 몇몇 참모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노현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숙소로 돌아가는 대신 밖으로 나갔다. 날씨는 더 추워졌다. 영하 18도. 하지만 노현수는 걸었다. 본부에서 철책선까지.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 최전방 초소들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식사는 어떤지, 잠자리는 괜찮은지, 집에서 편지는 오는지. 그는 일일이 물었고 기억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다. 준장이 직접 찾아와 말을 건다는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노현수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가 진심으로 자신들을 걱정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노현수가 5번 초소를 방문했을 때였다. 초소에는 3명의 병사가 있었다. 그중 한 명인 최수혁 상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여단장님,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게. 노현수가 답했다. 부여단장님은 왜 이렇게 저희를 챙겨주세요? 저희는 그냥 병사들인데. 최수혁의 질문에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노현수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나는 28년간 군인으로 살았네. 하지만 진짜 군인이 뭔지 몰랐어. 계급이 높으면 명령을 잘 수행하면 훌륭한 군인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틀렸어. 진짜 군인은 부하를 지키는 사람이야. 자기 위치가 어디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군인이야. 나는 이제야 그걸 배웠네. 병사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노현수를 바라봤다. 최수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부여단장님은 우리 아버지 같으세요. 아니, 아버지보다 더 잘 챙겨주세요. 옆에 있던 정민호 일병이 끼어들었다. 맞아요. 별을 단 아버지 같아요. 별아버지. 순간 초소 안이 조용해졌다. 별아버지.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최수혁이 웃으며 말했다. 별아버지. 좋은데요? 부여단장님은 저희의 별아버지세요. 다른 병사들도 웃으며 동의했다. 노현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별아버지. 그는 평생 많은 호칭으로 불렸다. 소대장, 대대장, 여단장, 사단장. 하지만 별아버지라는 호칭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 호칭이 그 어떤 계급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고맙네. 자네들이 그렇게 불러준다면 나는 정말 별아버지가 되어야겠어. 노현수가 말했다. 병사들은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노현수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서민철이 자신을 고발할 것이다. 한지원 군단장에게. 그리고 아마도 감사가 시작될 것이다. 비축물자 무단 사용, 월권 행위 규정 위반. 죄목은 충분했다. 최악의 경우 징계를 받고 전역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노현수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다. 병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따뜻한 초소에서 웃는 그들. 새 전투화를 신고 근무를 서는 그들. 그리고 자신을 별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 노현수는 미소 지었다. 설령 군복을 벗게 되더라도 이것만은 확실했다. 자신은 이제 진짜 군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민철 여단장이 군단장에게 보고서를 올린 지 일주일이 지났다. 노현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징계 통보가 올까 긴장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철책선을 순찰했고 병사들과 대화를 나눴다. 어떤 병사들은 이제 그를 보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별아버지라는 별명은 여단 전체에 퍼졌다. 12월 첫째 주 목요일 오전. 노현수는 평소처럼 3번 초소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본부 건물에 가까워지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참모들이 급히 뛰어다녔다. 노현수는 지나가던 작전과 신태준 대위를 불러 세웠다. 무슨 일인가? 신 대위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군단장님께서 불시 순시를 나오셨습니다. 3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노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한지원 중장. 그녀가 직접 온다는 것은 심상치 않았다. 아마도 서민철의 보고서를 받고 현장 확인을 위해 오는 것일 터였다. 여단장님은 지금 회의실에서 브리핑 자료 점검 중입니다. 노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본부 건물로 들어갔다.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참모들이 서류를 들고 오가며 회의실을 정돈하고 있었다. 노현수는 자신의 집무실로 가서 전투복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30분 후 여단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도착했다. 첫 번째 차에서 한지원 중장이 내렸다. 그녀는 짙은 녹색 동계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3개의 별이 빛났다. 서민철 여단장이 황급히 나가 경례를 올렸다. 최전 방경비 여단장 서민철 준장, 군단장님을 영접합니다. 한지원 중장이 경례를 받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수고하네. 불시순시라 준비할 시간을 주지 못했어. 아닙니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민철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본부 건물로 걸어갔다. 서민철이 앞장서서 안내했다. 노현수는 복도에서 그들을 기다렸다가 한지원이 나타나자 경례를 올렸다. 부여단장 노현수 준장입니다. 한지원이 그를 보며 잠시 멈췄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한지원의 눈에는 평가하는 듯한 빛이 있었다. 노현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노 부여단장, 잘 지내고 있나? 예, 군단장님.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나누지. 먼저 여단장의 브리핑을 듣겠네. 한지원이 회의실로 들어갔다. 서민철이 그녀를 상석으로 안내하고 참모들이 양옆에 자리했다. 노현수도 한쪽 끝자리에 앉았다. 서민철이 앞에 서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군단장님, 최전 방경비여단의 동계작전 준비 태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철은 완벽하게 준비한 자료를 펼쳤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부대 배치, 전투 준비 태세, 보급 현황, 교육 훈련 실적. 모든 수치는 완벽했다. 표와 그래프는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었다. 서민철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현재 우리 여단은 동계 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모든 지표가 우수 수준입니다. 특히 방한 장비 보급률은 100%를 달성했으며 한지원 중장이 손을 들어 서민철을 멈췄다. 여단장, 서류는 나중에 봐도 되네. 나는 현장이 보고 싶어. 최전방 초소로 안내해주게. 서민철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당장 말입니까? 날씨가 매우 춥고 길도 험합니다. 그래서 보는 거야. 병사들이 그 추운 곳에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한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민철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노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군단장님,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서민철이 노현수를 노려봤다. 하지만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지. 노 부여단장이 안내하게. 노현수는 한지원을 회의실 밖으로 안내했다. 서민철도 따라 나왔지만 한지원이 그를 제지했다. 여단장은 여기서 대기하게. 부여단장과 단둘이 가겠네. 서민철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경례를 올리고 제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노현수와 한지원은 본부 건물을 나와 최전방 초소로 향했다. 기온은 영하 20도.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산을 올랐다. 15분쯤 걸었을까? 노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제가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비축 물자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개인 돈으로 부대 시설을 고쳤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한지원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었다. 노현수가 이어 말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병사 한 명이 동상으로 발가락을 잃을 뻔했습니다. 낡은 전투화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규정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것을. 한지원이 걸음을 멈추고 노현수를 돌아봤다. 그 병사 지금은 어떤가? 군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 중입니다. 다행히 발가락은 살렸습니다.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다. 얼마 후 그들은 5번 초소에 도착했다. 초소 안에는 3명의 병사가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노현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별아버지님. 병사가 반가워하며 인사했다가 한지원의 계급장을 보고 놀라며 경례를 올렸다. 한지원이 경례를 받으며 물었다. 별아버지. 최수역 상병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부여단장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저희가 붙인 별명입니다. 한지원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왜 그렇게 부르나? 부여단장님이 저희를 진짜 아버지처럼 챙겨주셔서입니다. 방한복도 새로 지급해 주시고 초소 난방기도 다 바꿔주셨습니다. 자기 돈으로. 한지원은 초소 안을 둘러봤다. 신형 전기 온열기가 따뜻한 열을 내뿜고 있었다. 병사들은 새 방한복을 입고 있었고 발에는 신형 방한화가 신겨져 있었다. 초소는 깨끗하고 따뜻했다. 초소 근무는 힘들지 않나? 한지원이 물었다. 예전에는 힘들었습니다. 추워서 잠도 못 잤고 발도 많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부여단장님이 오신 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지원은 병사들을 한 명씩 바라봤다. 자네들의 부여단장은 어떤 사람인가? 최수역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좋은 분입니다. 계급장을 보고 대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사람으로 대해 주십니다. 매일 초소를 돌아다니시며 저희 안부를 물어보시고 불편한 것 없는지 확인하십니다. 옆에 있던 정민호 일병이 끼어들었다. 맞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부여단장님이 직접 약을 사다 주셨습니다. 그것도 비싼 종합 감기약으로. 한지원이 노현수를 돌아봤다. 노현수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한지원이 다시 병사들에게 물었다. 그럼 여단장은? 병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최수역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여단장님은 바쁘셔서 잘 안 오십니다. 한지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초소를 나와 다시 산을 내려갔다. 노현수가 뒤따랐다. 본부 건물로 돌아오는 길에 한지원이 입을 열었다. 노 부여단장, 자네는 변했네. 예. 용인에서 자네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자네는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네. 자네는 이제 진짜 지휘관이 되었어. 노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지원이 이어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야.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이미 조사를 시작했어. 비축물자 무단 사용, 월권 행위. 자네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네. 노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네를 보호할 거야.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자네를 이 여단의 여단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겠네. 노현수가 고개를 들었다. 한지원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서민철 여단장은 오늘부로 해임이야. 그는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패했어. 병사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았고 그도 병사들을 진심으로 돌보지 않았어. 그런 사람은 지휘관 자격이 없네. 노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저는 준장입니다. 여단장 직무대리를. 계급이 문제가 아니야. 능력과 자격의 문제지. 자네는 한 달 만에 이 여단을 바꿨어. 병사들이 자네를 별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게 자네의 자격이야. 한지원은 본부 건물로 들어가 서민철을 불렀다. 회의실에서 서민철과 참모들이 모인 가운데 한지원이 선언했다. 서민철 준장, 자네는 오늘부로 여단장직에서 해임되었네. 후임이 올 때까지 대기 발령 처분이야. 서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군단장님, 이유라도 알 수 있습니까? 지휘관으로서 자격 미달. 그게 이유야. 한지원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현수를 돌아봤다.
노현수 준장, 자네를 최전 방경비여단장 직무대리로 임명하네. 부임 발령은 내일자로 하겠네. 노현수가 경례를 올렸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참모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봤다. 서민철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한지원이 마지막으로 노현수에게 말했다. 노 부여단장, 아니 이제는 여단장 직무대리지. 육군본부 감찰이 곧 시작될 거야. 그것까지 이겨내는 것이 자네의 마지막 시험이 될 걸세. 자네가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일시적 감정에 휩쓸린 것인지 증명해야 해. 노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지원 중장은 그날 저녁 여단을 떠났다. 노현수는 정문에서 그녀를 배웅했다. 차에 오르기 전 한지원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노현수, 자네는 이제 별의 진짜 무게를 알았어. 그 무게를 끝까지 견뎌내. 그러면 자네는 진짜 장군이 될 거야. 차가 떠나고 노현수는 홀로 정문에 남았다.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깨를 만졌다. 별 하나. 준장 계급장. 하지만 이제 그 별은 예전과 다른 의미였다. 그것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의 무게였다. 그리고 노현수는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노현수가 여단장 직무대리로 부임한 지 일주일 후 육군본부에서 감찰팀이 파견되었다. 팀장은 감찰실 장혁진 대령이었다. 장 대령은 48살로 법무장교 출신이었다. 그는 20년 넘게 군 감사와 감찰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였다. 엄격하고 원칙적인 것으로 유명했다. 그가 맡은 사건 중 무혐의로 끝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장혁진 대령과 감찰관 3명이 여단에 도착한 것은 12월 둘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다. 노현수는 정문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장 대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경례를 받았다. 노현수 준장, 육군본부 감찰실 장혁진 대령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귀 부대에서 감찰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노현수가 답했다. 장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본부 건물로 들어갔다. 감찰팀에게 별도의 사무실이 제공되었고 그들은 즉시 업무에 착수했다. 첫날 장혁진 대령은 모든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 비축 물자 불출 기록, 예산 집행 내역, 시설 공사 계약서, 개인 계좌 이체 기록. 노현수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했다. 숨길 것이 없었다. 그는 실제로 규정을 어겼고 그것을 부정할 생각도 없었다. 둘째 날 장 대령은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군수참모 김재훈 중령이 불려갔다. 김 중령은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가 나왔을 때 얼굴은 창백했다. 어땠나? 노현수가 물었다. 김 중령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부여단장님께서 비축 물자 사용을 명령했고 저는 규정 위반임을 경고했지만 부여단장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셔서 실행했다고. 노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사실대로 말하는 게 맞아. 시설과장 이동현 소령도 조사를 받았다. 그 역시 개인 돈으로 온열기를 구입한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장 대령은 노현수의 계좌 이체 기록까지 확인했다. 2,200만 원이 실제로 시설업체로 송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날 장혁진 대령은 병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작위로 병사 10명을 선발해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첫 번째로 불려간 사람은 최수혁 상병이었다. 최수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감찰실에 들어갔다. 장 대령이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최수혁 상병, 긴장하지 말게. 사실대로만 답하면 돼. 노현수 부여단장, 아니 여단장 직무대리가 자네들에게 어떻게 대했나?
최수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처음 부임하셨을 때는 조용히 계셨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일병이 동상사고를 당한 후부터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초소를 돌아다니시며 저희 상태를 확인하셨고 방한 장비도 새로 지급해 주셨습니다. 장 대령이 기록하며 물었다. 새 방한 장비는 어디서 나온 건가? 비축 물자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쓸 수 없는 것인데 여단장 직무대리님이 책임지고 꺼내셨다고. 그게 규정 위반인 줄 알고 있었나?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받았나? 최수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추웠습니다. 구형 방한복은 너무 얇아서 근무서기 힘들었습니다. 새 장비를 받고 처음으로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장 대령은 표정 변화 없이 계속 질문했다. 초소 온열기는 여단장 직무대리님이 개인 돈으로 사주셨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최수혁이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를 사람으로 대해주셔서입니다. 계급이나 직책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장 대령은 메모를 마치고 최수혁을 내보냈다. 이어서 다른 병사들도 차례로 조사를 받았다. 박진우 일병은 군병원에서 회복 중이었기에 장 대령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면담했다. 박진우는 동상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다행히 발가락은 모두 보존할 수 있었다. 박진우 일병, 자네가 동상을 입었을 때 누가 처음 발견했나? 여단장 직무대리님입니다. 당시에는 부여단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나? 박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 전투화를 직접 벗겨주셨습니다. 맨손으로 얼어붙은 끈을 풀어주시고 자기 외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무대로 데려가셨는데 약품함이 잠겨있자 발로 차서 부수셨습니다. 규정 위반인 줄 알면서도? 네. 하지만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를 낳아준 아버지와 여기서 계신 별아버지, 제게 아버지는 둘이라고. 장 대령은 펜을 멈췄다. 그는 박진우를 바라봤다. 박진우는 진심 어린 눈으로 그를 마주봤다. 장 대령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장혁진 대령은 노현수를 정식으로 소환했다. 노현수는 감찰실에 들어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노현수 준장, 조사 결과 자네의 규정 위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네. 비축 물자 무단 사용, 월권 행위, 예산 외 지출. 이 모든 것을 인정하나? 인정합니다. 노현수가 분명하게 대답했다. 변명은? 없습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장 대령은 노현수를 오래 바라봤다. 자네는 왜 그랬나? 규정을 어기면 징계받는다는 걸 알았을 텐데. 노현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28년 군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병사 한 명이 동상으로 발가락을 잃을 뻔한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규정은 병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병사를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장 대령이 물었다. 만약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할 것입니다. 노현수의 대답에 장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조사는 끝났네. 보고서를 작성해 본부에 제출하겠네. 노현수가 경례를 올리고 나갔다. 장혁진 대령은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20년간 수많은 위반 사례를 조사했다. 대부분은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 뇌물, 횡령, 직권 남용. 하지만 노현수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단 한 푼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돈을 쏟아부었다. 병사들을 위해. 장 대령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위반 사실을 정확히 기록했다. 하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는 망설였다. 징계를 건의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견을 낼 것인가. 그는 박진우 일병의 얼굴을 떠올렸다. 별아버지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본 감찰 결과 노현수 준장의 규정 위반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 동기는 사적 이익이 아닌 병사의 생명 보호를 위한 지휘관의 결단이었다.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정의 근본 목적은 조직과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노 준장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위반이나 본질적으로는 지휘관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보다는 규정 개선을 건의하며 노 준장의 사례를 전군의 모범 사례로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장혁진 대령은 보고서를 봉인하고 육군본부로 발송했다. 일주일 후 육군본부에서 결정이 내려왔다. 노현수에 대한 징계 없음. 대신 군 복무 규정 중 비상 상황 시 비축 물자 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노현수의 사례는 전군에 통보되었고 많은 부대에서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큰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12월 말 한지원 군단장이 직접 여단을 방문했다. 그녀는 노현수를 따로 불렀다. 노 준장, 자네를 대전 육군 군수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보 발령하겠네. 노현수는 놀랐다. 군수사령부요? 저는 보병 출신입니다. 알아. 그래서 더 적임자야. 자네는 현장을 알아. 병사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지. 군수사령부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한지원이 이어 말했다. 자네의 임무는 대한민국 50만 장병의 보급 시스템을 혁신하는 거야. 방한 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보급품의 질을 높이고 현장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 할 수 있겠나? 노현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발령과 함께 소장 진급도 함께 이뤄질 거야. 노현수의 눈이 커졌다. 준장에서 소장으로. 그것도 1년 만에. 한지원이 미소 지었다. 놀랄 것 없어. 자네는 자격이 있어. 이듬해 1월 노현수는 소장으로 진급하며 육군 군수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부임했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전군의 방한 장비 실태 조사였다. 그는 직접 최전방 부대들을 돌아다니며 병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구형 장비를 전부 신형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군수 관련 업체들, 이른바 군수 마피아들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 했다. 그들은 싼 가격의 질 낮은 제품을 납품하며 이익을 취해왔다. 노현수의 개혁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했다. 노현수는 정면 돌파했다. 그는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고 품질 기준을 강화했다.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과감히 배제했다. 일부 업체가 국회의원을 동원해 압력을 넣었지만 노현수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한지원 중장과 육군 참모총장의 지원을 받으며 개혁을 밀어붙였다. 규정은 병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 병사를 죽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노현수의 신념이었고 그는 이 신념으로 모든 저항을 돌파했다. 그로부터 1년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 육군 동계 작전 기간 동상 환자 발생 건수 0명.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노현수의 보급 시스템 혁신이 만든 기적이었다. 육군본부는 노현수의 공을 인정했다. 그는 군수사령관으로 승진 발령되었고 중장 계급장을 달았다. 53세 나이에 3개의 별을 단 것이다. 진급식 날 노현수는 거울 앞에 섰다. 그의 어깨에는 무궁화 3개가 빛났다. 중장. 그는 자신의 계급장을 만졌다. 예전에는 이 별이 권위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 별은 책임이었다. 50만 장병을 지켜야 할 책임. 그들이 추위에 떨지 않게
굶주리지 않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 만들 책임. 노현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낡은 전투화 한 짝이 있었다. 박진우 일병이 신었던 그 전투화. 밑창이 떨어지고 찢어진 그것. 노현수는 이것을 보관하고 있었다.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위해 별을 달았는지. 그는 전투화를 다시 서랍에 넣고 군수사령부로 향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하계 작전 대비 피복 개선, 식량 품질 향상, 탄약 보관 시설 현대화. 끝없는 과제들. 하지만 노현수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별의 진짜 무게를. 그리고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노현수 소장은 편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별의 무게는 권위가 아니라 책임이었고 규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리더는 지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